안녕하세요, 끄덕찬입니다. 오늘은 25-26 시즌 이적시장 결산 컨텐츠의 네 번째 팀 토트넘이 이적시장이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진출했던 18-19 시즌의 마지막 주축 손흥민 선수가 LA로 이적해 당시 멤버는 벤 데이비스만 남았고 이제 프랭크 감독을 필두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토트넘이 영입한 선수들을 지출대로 줄을 세워보면 사비 시몬스를 라이프치히에서 6,500만 유로, 모하메드 쿠두스를 웨스트햄에서 6,380만 유로, 마티스테를 바이에른 미넨에서 3,500만 유로, 케빈 단소를 렌스에서 2,500만 유로, 부슈코비치를 하이두크 스플리트에서 1,100만 유로, 코타 타카이를 가와사키에서 580만 유로의 영입, 주앙 팔리냐를 바이에른 미넨에서, 랑달 콜로무아니를 파리 생제르맹에서 임대, 마지막으로 브렌트포드에서 토마스 프랭크 감독을 선임하며 이적 시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격수부터 차례대로 말씀드렸지만 토트넘은 감독도 바뀌었으니 오늘은 프랭크 감독부터 차례대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트넘의 이전 감독인 포스테코글로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아모린 감독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은 확실한 전술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새롭게 부임한 토마스 프랭크는 철저한 실용주의적 전술을 사용, 4백과 3백을 적절히 섞어 사용하며 팀의 경기력을 유연하게 변화시키는 감독입니다. 분명 공을 가진 상황에서 경기를 지배해야 한다는 철학은 포스테코글로 감독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프랭크 감독은 상황마다 세부적인 전술을 부과하며 본인의 전술 철학을 디테일하게 보여줬는데, 수비 상황으로 예를 들며 공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 만약 상대가 수비 진영부터 빌드업을 한다면 높은 위치에서부터 빠르게 압박을 시도, 공의 소유권을 뺏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하며 이미 미들블록에 공이 도착해 있다면 중앙 지역을 최대한 봉쇄해 측면으로 공을 보내도록 하여 컷백과 크로스 위주의 리스크가 큰 공격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로우블록으로 공이 넘어온다면 빠르게 좁은 사사이를 구축, 라인 간격을 극단적으로 좁혀버리며 미들블록에서의 수비 방식을 그대로 가져오는데 3선의 미드필더 한 명을 측면으로 보내 윙어를 괴롭힙니다. 4백이든 3백이든 센터백 한 명을 전진 배치하여 전방 압박, 상대에게 롱패스 를 강요하지만 로메로, 반더벤, 단소는 모두 속도가 뛰어난 편이고 롱패스를 통한 침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공격 전개의 중심은 골키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랭크는 골키퍼 또한 빌드업에 적극적으로 가담시키는데 특히 키퍼의 롱킥을 통해 최전방으로 공을 빠르게 전달하는 퀵 빌드업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왼쪽의 사진은 디 애슬레틱에서 가져온 100개의 골킥당 전방으로 바로 전달되는 빠른 빌드업의 수치인데, 지난 24-25 시즌에 브렌트포드에서 기록한 4.6개의 롱패스는 프리미어 리그로 승격한 시즌에 정확히 2배입니다. 또한 브렌트포드는 키퍼를 통해 빠르게 공격을 전개하므로 PK를 제외한 슈팅 전환율을 프리미어리그의 모든 팀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프랭크의 또 다른 공격 전개 방법은 공격형 미드필더를 측면에 배치해 한쪽에 과부하를 걸어버립니다. 수가 많은 쪽이 공을 가지고 있다면 다양한 패스 선택지를 골라 공격을 전개할 수 있고, 반대쪽 측면의 윙어가 공을 가지고 있다면 아이솔레이션을 통해 득점을 노릴 수 있습니다. 모든 방향으로의 전개를 염두에 두고 있는 전술을 통해 경기장을 최대한 넓게 사용하며 일단 상대를 끌어들이고 빈 공간을 강제로 만들어 직선적인 공격을 하도록 하는, 얼핏 보면 뻥축구에 가까워 보이지만 디테일하게 까보면 상당히 체계적이고 복잡한 전술을 구사하는 전술가적 성향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감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디테일한 전술의 특성상 선수들의 체력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토트넘의 부상 빈도 자체가 꽤 높은 편인데 보여드린 명단에 솔랑케와 콜로무아니도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력 요구 외에도 수많은 전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높은 전술 이해도 또한 요구하는 감독이지만 브렌트포드의 승격 시즌부터 팀의 상황에 맞춰 돌풍을 일으킨 뛰어난 감독입니다. 여러모로 뛰어난 선수들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닌 팀의 상황에 맞춰 알맞은 전술을 구사하는 리버풀의 아르네 슬롯 감독과 비슷하다 할 수 있으며, 브렌트포드 때처럼 시간만 주어진다면 장기적으로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감독 같습니다. 토트넘이 아스날과 맨시티를 제치고 손에 넣은 윙어 팔리냐와 함께 올 시즌 최고의 영입이 될지도 모르는 모하메드 쿠두스가 첫 번째로 소개드릴 선수입니다. 쿠두스는 2선 전반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아프리카 출신의 탑급 선수들이 대부분 그렇듯 엄청난 신체의 탄력과 운동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수비수들과 경합해도 딱히 밀리지 않는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쿠두스의 최대 장점인 드리블 돌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왼쪽의 그래프는 24-25 시즌 쿠두스의 드리블 돌파 시도 횟수입니다. 가로축은 얼마나 많이 돌파를 시도했는지, 세로축은 성공률이 어떻게 되는지 나타내는데, 시도 횟수와 성공률 모두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한 맨시티의 제레미 도쿠에 이어 7.2회의 시도와 44%의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쿠두스가 토트넘의 우측면을 책임지며 상대방이 눌러앉은 상황의 돌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꼭 수비 돌파가 아니더라도 볼 캐리라는 무기 자체가 플레이메이킹, 반대 전환 등에서 아주 귀중한 옵션이 됩니다. 스피드, 탄력성, 파워, 3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어서 어지간한 1대1 수비로는 쿠두스를 막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서 역습 상황이라면 쿠두스가
최전방에 위치해 있기도 하며 단독으로도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 있는 크랙이기 때문에 필드에 서 있는 것만으로 2명 이상의 압박을 요구하며 프랭크가 추구하는 필드의 좌우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왼쪽의 지표처럼 수비 가담 또한 성실히 하는 편입니다. 정리하자면 쿠두스의 합류로 프랭크 감독의 스피디한 공격에 상당히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시즌 쿠두스는 프리미어리그 기준 6경기에 출전해 3도움을 기록, 브라이튼전에서 긴 크로스로 자책골을 유도하며 이것도 도움이라 친다면 4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부상자로 인해 골치가 아픈 토트넘에 이적생이 이렇게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 것은 팀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토트넘은 리즈와 빌라와의 리그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리즈는 벌리와 같은 승격팀으로 토트넘의 전력으로 무난하게 잡을 수 있는 팀이고, 아스톤 빌라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지만 최악의 리그 스타트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좋은 성적을 기록하여 주가를 한층 더 올리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첼시가 재정 문제로 영입을 포기한 그림에 가깝지만 어쨌든 클럽 월드컵에서 트래블팀 파리 생제르맹을 이긴 첼시를 상대로 하이제킹에 성공해 데려온 선수 사비 시몬스가 이번 챕터의 주인공입니다. 주 포지션은 공격형 미드필더이지만 왼쪽 윙어도 볼 수 있고, 부여받은 등번호는 손흥민 선수의 7번으로 현재 공미보다는 왼쪽 윙어로 기용되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가속과 중앙지향적 플레이가 최대 장점이라 크랙으로서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패스로 경기를 풀어내는 게 다소 가려진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이 사진은 24-25 시즌 여러 팀의 2선 선수들이 팀의 치명적인 패스의 빈도를 얼마나 차지했는지, 또 얼마나 그런 패스를 받았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수치상으로 비르츠, 세메뇨, 올리세, 로저스, 깁스 화이트 등 더 나은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24-25 시즌은 발목 부상으로 장기간 결장, 시즌 전체 33경기밖에 뛸 수 없었습니다. 남들보다 적게 뛰면서 팀의 치명적인 패스를 15% 이상을 달성, 특히 리그로 한정하면 경기당 2.9회 박스 안쪽으로 향하는 패스를 기록했습니다. 왼쪽의 사진은 시몬스가 위치한 곳에서 침투하는 동료들에게 패스를 주는 방향을 표시한 겁니다. 이렇게 파이널 서드로 끊임없이 슈팅 기회를 창출해주는데 24-25 시즌 레버쿠젠에서 활약한 비르츠가 기록한 도움은 12회, 시몬스가 기록한 도움은 7회로 비르츠보다 6경기 덜 뛰고 어시스트 수치가 5개만 차이 나는 것은 상당히 유의미한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라이프치히에서의 2시즌간 모든 대회 공격 포인트를 살펴보면 23-24 시즌 43경기 10득점 13도움, 24-25 시즌 33경기 11득점 8도움을 기록하며 딱히 비르츠에게 크게 뒤처질 이유도 없는 스탯을 기록했습니다. 시몬스의 단점은 주발 의존도가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지난 시즌 리그에서 기록한 50개의 슈팅을 모두 오른발로 했는데 본래 포지션이 공미에서라면 모를까 왼쪽 측면에서만 머문다면 언젠가는 패턴이 뻔해져 상대 입장에서는 시몬스를 왼쪽으로만 유도할 겁니다. 시몬스는 분명 창의적이고 팀 공격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지만 왼쪽 윙어로서는 한계점이 분명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미로서도 출전한 모습을 보고는 싶지만 어쨌든 시몬스가 등번호 7번을 달아버린 만큼 왼쪽 측면에 계속해서 세울 것이라면 시몬스 본인이 반대발 사용도 익숙해져야만 한다 생각합니다. 콜로 무아니는 중앙 공격수와 왼쪽 윙어를 볼 수 있는 선수입니다. 솔랑케가 시즌이 시작하기도 전에 부상당했기 때문에 히샬리송 혼자서는 뎁스를 채우기 부족하기도 하고, 토트넘이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해서 일정 자체가 빡빡해졌기 때문에 데려온 것이 아닐까 합니다. 구매 옵션이 없는 한 시즌 단순 임대 계약인데 팀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꽤 괜찮은 계약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콜로 무아니는 유벤투스의 임대가 사실상 실패로 끝난 마당에 토트넘에서의 임대 생활도 성공적이지 못한다면 최소한 빅클럽에서의 생활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라 무조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콜로 무아니는 히샬리송이나 솔랑키와 다르게 거의 190cm에 육박하는 장신임에도 빠른 속력을 낼 수 있고 중앙 공격 수치고 터치와 드리블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 1년간 콜로 무아니의 지표를 보면 전진 드리블, 상대를 제친 드리블, 페널티 지역에서의 터치, 그리고 전진 패스 리시브 수치가 꽤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지난 시즌 막바지부터 리그, A매치, 클럽 월드컵까지 득점을 올리면서 득점에 대한 감각을 끌어올렸고, 이런 부분들이 한 시즌 콜로 무아니의 활약을 기대하게 합니다. 다만 콜로 무아니의 공격 포인트 기록은 22-23 시즌부터 23득점 14도움, 23-24 시즌 12득점 6도움, 24-25 시즌 12득점 4도움이며 파리 생제르맹 때부터 문제였던 득점력의 기복이 너무 커서 주포로서는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주전으로서 선발 출전하게 된다면 아까 프랭크 챕터에서 이야기한 후방에서 날라오는 다이렉트 롱패스를 받아 직접 드리블이나 측면으로 공을 패스해주는 그런 역할을 주로 맡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래도 득점원보다는 전방을 휘저어주는 역할이 알맞기 때문에 원톱보다 투톱일 때 더 빛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히샬리송이나 솔랑케와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임대로 토트넘에 이적했던 마티스 텔이 3,500만 유로의 가격으로 완전 영입되었습니다. 임대로 1,000만 유로까지 이미 지출했기 때문에 사실상 3,500만 유로 플러스 알파라 봐야 하는데, 텔이 지난 시즌 보여준 기대 이하의 폼을 생각하면 비싼 감이 없지 않습니다. 23-24 시즌 아직 18살이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텔의 가장 큰 장점은 득점력입니다. 전체 41경기 1,429분을 교체 출전을 위주로 하며 10득점 6도움을 기록했는데, 출전 시간 대비 득점 관여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슈팅 스킬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가마차기, 중장거리에서 쏘는 파워 슈팅, 각이 안 나오면 약발로도 슈팅을 시도하는 과감함 등 마무리에 요구되는 슈팅 능력만큼은 정상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공격을 조립하는 데에는 아쉬움을 보이며 183cm, 77kg의 준수한 신체 조건을 살리지 못하는 경합 능력, 점프 능력은 나쁘지 않지만 판단력이 그리 좋진 않아서 공중 경합에서도 큰 기대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어 윙어로 뛸 수 있고, 실제로 돌파력 또한 나쁘지 않지만 돌파 이후 마무리를 위한 드리블이 아니라 연계를 하거나 공을 키핑해야 할 상황 같은 플레이메이킹 같은 윙어로서의 판단도 아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답답한 상황을 많이 연출하기도 합니다. 즉 중앙 공격수로서도 윙어로서도 아쉬운 모습이 있습니다. 아직 어려서 포텐을 완전히 개화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더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이미 토트넘은 시몬스, 콜로무아니를 영입했고 텔보다는 오도베르, 브레넌 존슨을 출전시켰으며 결정적으로 챔피언스리그 명단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사실 이렇게 어린 선수들에게는 경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전에 밀린 것도 아니고 서브 자원들에게도 밀리는 게 성장이 아주 치명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울브스전 84분 토트넘이 1대0으로 뒤처지고 있던 상황에 텔은 레프트백 우도교와 교체돼서 다시 필드를 밟았는데, 90분이 지난 추가 시간 측면에서 순간적으로 공간을 만들어내 쌀에게 크로스를 올렸고, 이게 팔리냐의 득점으로 이어지며 지난 부진에 대한 부담감을 일부 덜어냈습니다. 한순간의 득점 기여로 모든 부진을 씻어낼 수는 없지만, 프랭크 감독이 브렌트포드 시절 성장시킨 선수들을 보면 요한 위사, 아이반 토니, 올리 와킨스, 브라이언 은베모 등 여러 선수들을 정상급 선수로 키워냈고, 이제는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평가받던 텔의 차례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콜로무아니와 마찬가지로 임대로 합류한 삼선 미드필더 주앙 팔리냐가 이번 챕터의 주인공입니다. 콜로무아니처럼 단순 임대는 아니고 3천만 유로의 선택적 구매 옵션이 있는 거래입니다. 24-25 시즌의 팔리냐는 경쟁자였던 키미, 고레츠카, 심지어 유망주 파블로비치에도 밀리고 있었습니다. 악성재고로 남아있던 팔리냐가 마침 프리미어리그 경험과 토트넘에 필요했던 수비력과 전환 패스를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190cm에 달하는 거구로 온볼 플레이어를 압박하며 플럼에 있었던 22-23 시즌 팔리냐의 수비 지표를 보면 태클과 볼 경합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때 태클 수치 2위를 기록한 선수는 현재 수비 탑티어로 분류되는 첼시의 모이세스 카이세도입니다. 경고 수치가 지나치게 많지만 퇴장은 한 번도 없었으며, 이는 팔리냐가 약간은 저돌적이기도 하지만 경기의 흐름 자체를 끊어 상대의 공격을 저지했다는 소리도 됩니다. 특히 빠른 템포의 공격이 주를 이루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상대방의 공격을 끊어버리는 능력, 그리고 지금까지 토트넘에 부실했던 후방 보호가 팔리냐의 영입으로 한 큐에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팔리냐는 6라운드 울브스전에서 극장골을 터뜨리며 꼭 필요한 상황에 득점을 해주는 클러치 능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팔리냐는 타락박 같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분명 약점이 있지만, 지난 시즌까지의 토트넘의 약점이었던 삼선의 후방 보호, 지나친 공격 축구에서 발생하는 역습에 취약한 문제를 해결했고, 더해서 전환 패스와 클러치 슈팅이라는 새로운 옵션을 제공했습니다. 지금의 활약을 지속해준다면 아마 다음 시즌에는 정식으로 토트넘에 입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4-25 시즌 반시즌 단기 임대 후 의무이적으로 합류한 오스트리아의 센터백 케빈 단소입니다. 190cm에 어울리지 않는 빠른 주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무턱대고 피지컬로 박는 수비가 아니라 일단 공을 가진 상대 앞에 접근하여 공격을 재현시키거나 긴 다리로 공만 쏙 빼내는 지능적인 수비 스타일의 선수입니다. 보시다시피 센터 서클 근처까지 나와 수비를 하기도 하는데, 단순히 전진 수비에 공을 끊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을 다루는데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대로 공을 몰고 전진 드리블을 시도할 때도 있습니다. 센터백임에도 미드필더 처럼 공을 몰고 전진하는 모습은 인트르의 바스토니가 연상되기도 하는데, 가끔 이렇게 드리블을 치다가도 측면의 틈이 보이면 전환 패스를 찔러줘서 팀의 공격 방향을 순식간에 바꾸기도 합니다. 뛰어난 수비력, 센터백 치고 엄청난 전진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어떻게 보면 육각형 수비수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가끔 전진을 주체하지 못해서 턴오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물론 이를 커버할 만큼 뛰어난 스피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본인이 저지른 잘못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포지션의 개념에 구애받지 않는 플레이를 하려면 노이어처럼
이처럼 포지션에서 절대적인 기량을 가지고 있어야 안심할 수 있는데 단소의 경우는 뛰어나긴 하지만 노이어 정도의 기량은 아닙니다. 심지어 압박 강도가 강한 프리미어리그에서 센터백이 높은 위치에서 공을 뺏기는 실수를 한다는 것은 바로 실점 위기라는 뜻도 되기 때문에 단소가 자신의 플레이에 안정성을 더하지 않는다면 B클럽에서의 1옵션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토트넘은 로메로, 반더벤이라는 확실한 주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인저리 프론에 가까우며 단조가 리스크가 있는 플레이를 즐기긴 하지만 지난 시즌 보여준 활약이 꽤 괜찮았기 때문에 사실상 준주전 및 3옵션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앞서 다루지 않았던 이적생들은 가와사키 프론탈레의 코타 타카이 선수와 하이두크 스플리트의 루카 부슈코비치 선수가 있는데 부슈코비치는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함부르크로 임대를 떠났고 타카이는 프리시즌부터 부상을 당해 출전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훈련에는 복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드라구신과 함께 컵대회 정도에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적 소식은 아니지만 주장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2029년까지 2년 연장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소 투박하면서도 거친 이미지를 가진 로메로가 손흥민에 이어 주장으로 임명된 것은 헌신적으로 뛰는 그를 통해 팀을 하나로 묶으려는 의도로 보이며 또한 로메로의 새 계약이 만료되는 29년 6월 30일은 주전 센터백 파트너 반더벤의 계약 만료일이기도 합니다.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토트넘이 챔스 결승에 올랐던 2019년으로부터 6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 주축이었던 마지막 멤버 손흥민이 떠나면서 토트넘은 비로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신인 감독 토마스 프랭크와 동행을 시작한 새로운 토트넘이 다시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오를 날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